도심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천변을 걷는 시민은 눈에 띄게 줄었고 마스크 착용은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마스크 쓰고 그리고 좀 운동을 좀 양을 줄이고 그러죠. 목 칼칼하고 아무래도 호흡기가 좀 안 좋고 그러죠.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올해 들어 전북 지역에 발령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40여 차례. 상황이 이렇지만 자치단체의 저감 대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추진 중인 고형 폐기물 소각 시설도 환경오염 논란을 부추깁니다. 업체 측은 소각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된다고 강조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다못해 음식물 쓰레기도 다이옥신이라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 타이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은 다이옥신이라든지 악성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 장전마을에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 80여 명 가운데 26명이 암 환자로 판명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유사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이 된다든지 또 7개 기업이 들어와서 뭐 한다든지 하는 건 절대 되지 않고요. 여기를 다시 환경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셔야 된다고.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 등 140여만 톤이 불법으로 묻힌 익산 폐석산. 전국적인 오염 지역으로 지목되자 뒤늦게 폐기물 이전 작업이 이뤄지는 등 청정 지역 전라북도가 환경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밖에 나가기가 참 불편하시죠. 꺼려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단 전국만의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에서도 전북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30일간 계속된 가운데요. 17개 광역시도 중에 전라북도가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작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140여 차례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남원 내기 마을에 방사능 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등 또 익산 장전 마을에서는 토양 오염 사건 등 환경 오염의 실태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전북의 환경 오염 문제 실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로 의견 주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분만 모셨습니다. 이 두 분과 55분 동안 전북의 환경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김강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여러분 휴대폰의 날씨부터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인지 나쁨인지 그만큼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 속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즘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김강주 교수님. 네. 언제부터 이렇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우리가 걱정했나, 언론에서 보도를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뭐 악취나 뭐 여러 가지도 많겠습니다만. 예. 사실 악취나 미세먼지 문제는 최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네. 주민분들이 이제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나 그다음에 환경 오염 배출을 막고자 하는 그 인식의 수준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민의 수준에 맞추도록 제도와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정현 처장님. 예. 어렸을 때 말이죠. 예. 포스터 문구 쓰는데 자연보호, 예. 뭐 환경보호 요 정도였지 뭐 이렇게 우리가 공기의 질을 걱정하거나 예. 뭐 악취나 뭐 폐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에서도 하지 않았고 뭐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예. 산업화 이후에 어떤 일어난 결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환경 오염 예. 이런 문제들인데 앞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예. 그다음에 이제 화학 물질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 쓰레기 발생과 처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저희가 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득 수준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그 의식들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예. 이 문제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경 오염 상황은
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일생활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전북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익산 같은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은 곳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렇고 얼마나 높은지 김강주 교수님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나 이러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먼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에 발간한 대기환경연보에 의하면 2016년 초미세먼지 수준이 전국에서 31일 이후로 31일이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가장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는 미세먼지 수준이 감소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2008년 이후에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는 어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 수준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에서 그 수준이 매우 높게 나오고 익산에서 줄어드는 것 때문에 착시 효과에 의한 것으로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수준이 줄어드는 것이 착시 효과에 의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 감소 수준이 실질적이라기보다는 아마 좀 더 조사를 해서 그게 진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정현 처장님, 전북의 상황이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미세먼지 수준은 뭐 첫 번째 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이 드는 거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익산시가 부동의 1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김제라든지 그다음에 고창, 정읍 이쪽이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러면 전라북도가 예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원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2008년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전 정도를 놓고 보니까 미세먼지의 상위 10위권 이내는 대부분 대구시하고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1위에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느 도시도 그 10위권 안에 들지 않았는데요. 2016년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는 전체 미세먼지 평균으로 보면 3위, 그리고 익산시가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제시가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어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변화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미세먼지 원인을 좀 찾을 수 있고요. 그 원인을 진단해야 제대로 처방을 할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히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공장에서 배출원이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나오잖아요. 그 공장이 많이 들어선 것도 아니고 석탄화력 발전소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럼 원인이 뭐냐라고 찾아보면 이제 저희는 한 가지 추정을 하는 게 대략 2008년에서 11년이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갯벌이 말라가기 시작하고 노출지가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2015년 이 정도부터는 계속 농업용지를 만드는 작업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새만금 쪽에서 날아오는 이런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들이 이 전북 내륙권 그러니까 군산, 익산, 전주 그다음에 이제 김제, 정읍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수치가 좀 높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원인을 별도로 좀 찾아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 미세먼지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현상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새만금 매립토 이야기도 나오고 화석연료 이런 오염 물질로 인한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는데 처장님 보시기에는 새만금 매립토 영향이 시기적으로 가장 정확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중국발 자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80%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문제를 중국으로 사실은 떠넘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산업화 과정을 우리보다 좀 뒤늦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발생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중국은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에 관한 연구가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을 돼 있고요. 예. 인공위성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상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과학적 위치가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국발을 주장을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더 모아야 되는데 실제로 중국을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 공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쉽게 정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을 깨끗하게 맑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공기, 그러니까 굴뚝에서 뭔가 오염물질들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 이것들 다 일일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의 발생원에 대한 관심부터 가진 다음에 우리 주변의 발생원들을 좀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석탄 화력 발전소 중에서 뭐 30년 이상 된, 40년 가까이 된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뭐 10년 이상 된 이렇게 매연을 많이 뿜는 자동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 폐차할 경우에 지원을 해서 친환경 자동차로 바꿔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중국발의 원인을 많이 주면 그런 노력들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중국발은 정부의 책임 회피용이었다. 하기야 중국발이라고 하면 가까운 가장 인천부터 내려와야 되는 부분인데 익산이 가장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예, 것을 그렇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이제 백령도가 서해에 가깝고 중국과 네. 가깝잖아요. 백령도 측정망에 있는 미세먼지 농도보다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 내륙에 있는 농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만 있다라고 보면 서해안부터 높아지고 내륙으로 갈수록 낮아져야 되는데 예. 그런 요인들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발의 원인은 인정하고 그 외에 국내에서 내지는 가장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이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노력으로 정책의 방향들이 좀 선회를 해야 된다라는 저희들이 김강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처장님께서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 유독 전라북도만 더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전라북도만의 고유한 어떤 미세먼지 증가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다른 분들은 또 충청남도에 발전 시설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영향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충청남도에서 더 높은 미세먼지 그렇죠. 수준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높다라는 것은 전라북도 안에 어떤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의 이제 토사로 덮이게 되면서 먼지가 날리는 것도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라는 네. 연구 결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세먼지의 기원을 저감시키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익산이 유일하게 그렇게 부동의 1위를 차지한 부분에 대해서 익산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제 대기 중에 남아있는 이 미세먼지의 잔여 시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이제 그 지형적인 특성, 기상적인 조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길이 잘 뚫려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대기 중에 있었던 미세먼지라는 이런 것들도 흩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기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분지 형태라든지 이런 걸로 돼 있어서 대기가 장기간 정체를 할 경우에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익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높은 이유는 그 새만금의 노출지를 이제 농생용 용지로 그 만들어낸 과정에서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익산에 어쨌든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그 대기 오염 물질들, 굴뚝에서 나오는 이런 매연이라든지 이런 오염 물질들이 또 상당 부분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뭐 최근에 연구에서는 예를 들면 농업 축산계 쪽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미세먼지 생성에 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계와 축산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미세먼지 요인들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전라북도는 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광역 시도 중에서 어쨌든 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김광주 교수님
정부의 이 미세먼지 관련된 특별법 관련해서요. 우리 전라북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 규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그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만금 토사에 의해서도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조사를 하면 구분이 가능한 미세먼지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 원인이 파악이 될 수 있겠고 그 원인을 파악했으면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 규명과 그 다음에 이러한 배출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 사업장에 대한 계몽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한 제도들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이제 노출이 됐다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면 요새같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위해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주민 지원 대책들도 같이 마련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는 또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걸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또 어떤 한 축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민이나 전문가, 행정이 모두 같이 모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책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중국발 황사를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가. 물론 뭐 경유차 이런 부분들이야 이제 여러 제한을 두면서 대안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말이죠. 이정현 차장님. 새만금 매립도 토사의 영향이다. 어마어마한 새만금에서 이제 매립 겨우 3분의 1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새만금 개발 계획 자체가 면적인 확대를 하거든요. 계속 땅부터 보여주자, 땅부터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사회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재벌 기업이라든지 공사들이 사실은 빨대 꽂고 이익들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전라북도에 딱 필요한 만큼만 우선적으로 부분 개발을 해서 땅을 완공을 시키고요. 나머지는 그냥 녹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두면 됩니다. 그러면 먼지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새만금의 방향도 좀 잡아갈 수 있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미세먼지 정책은 아주 미세하고 디테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든지 큰 정책만 있거든요. 저는 지역 차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아까 원인도 찾아보고 가까이에 있는 그 발생원들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북의 특성에 맞고 시민들의 동참, 이건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 성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들을 좀 만들고요.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시민 실천단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노력들이 거창한 것도 있죠. 자동차 줄이는 것이 우선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자료상으로만 놓고 보면 자동차에 의한 배출원이 가장 많거든요. 물론 이제 이 자동차는 이제 화물 트럭이라든지 이런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자가용부터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되잖아요.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직업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대 놓고 보면 이제 어린이들이 가장 성장도 빠르고 호흡량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가장 미세먼지 노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세울 거냐. 학교 주변에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이 있는 곳. 예를 들면 아스콘 레미콘 공장. 여기는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지에 화학물질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학생들 이용하잖아요.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겨울에 춥기도 하니까 예를 들면 커튼을 통해 가지고 바람도 막아주고 미세먼지 그 자동차 배기가스 노출을 막아주는 이런 노력들. 학교 앞에서는 반드시 자동차의 시동을 끈다라고 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합의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 청소부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필요하면은 뭐 마스크라든지 보호장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건에 맞는 이런 대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우리 도민의 건강이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스크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생지 실험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이제 코로 들이마시면 60%가 이제 폐에 쌓이고 일주일이 지나야 이제 빠져나간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특히 이제 라돈이 많이 방출되는 그 학교 현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뭐 마스크 이 정도 차원에서 지금 대책으로 지금 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왔다는 것이
조사가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오늘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라북도 의회에서 교육청에서 올린 공기청정기 예산 20억을 공기 순환 장치입니다. 정확하게 네. 20억을 삭감을 좀 했는데요. 저는 뭐 도의회가 삭감을 할 수 있다라고는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이들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입증이 됐다라고 하면은 좀 더 예산을 더서 투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보통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그 기상캐스터가 오늘은 마스크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가 이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지만 건강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처럼 호흡량이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이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흉부학회라든지 그다음에 이 도시 환경이 잘 관리되고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데들은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들은 의사와 상담을 한 다음에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기청정기, 커튼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불안을 틈탄 어쨌든 영업 전략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마스크만 권하는 게 아니고 그날그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에 맞춰서 학교의 수업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이라든지 노약자들의 건강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좀 아주 이것도 좀 아주 세부적으로 미세하게 잘 가이드라인이 좀 만들어져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미세먼지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될 환경 오염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고형연료 폐기물입니다. SRF라고 해서 팔북동에 있는 산업단지에 이 폐기물 시설이 이제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시와 또 주민 또 업체 사이에 이제 뭐 소송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형연료 폐기물 아무래도 이 부분 이정현 처장님 현장에서 뭐 계속 같이 함께 해오셨기 때문에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일상생활 내지는 산업 공정 뭐 이런 과정에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쓰레기는 크게 이제 소각을 해서 태우거나 아니면 이제 일부는 매립장으로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소각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쓰레기 양이 너무 많아지고 소각하는 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연료라든지 또 다른 에너지 자원으로 좀 회수해서 사용을 하자.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쓰레기 고형 연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 수 있는 것들을 일부 좀 골라내서 이것들을 이제 소각을 해서 없애기도 하고 없애는 열로 증기나 스팀을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전을 하거나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쓰레기는 그래도 이제 이게 타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2013년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뭐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이걸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모으고 목질개는 목질개대로 나름대로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관리되던 것들을 탈 수 있는 것 전반을 SRF란 이름으로 그렇군요. 소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연료라는 이름을 얻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쓰레기였다가 쓰레기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연료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 이제 팔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되는 네, 우리 거죠. 지역으로 그걸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역시 다른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가져와서 태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 대기 오염 물질, 다이옥신이라든지 발암성 물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주민들이 알게 되어서 크게 반발을 했는데 문제는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공장 하나뿐이 아니고 이미 팔복동 산단에는 이거는 215톤짜리 이제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 시설인데 네. 약 7개 정도의 이 소각 시설과 고형연료 사용 시설이 있고 여기에서 한 5,000톤 정도 나오고 전주 전체로 보니까 한 7,600톤 정도 하루에 태워지는 이 가연성 쓰레기 양이 7,600톤 정도가 된다. 그 7,600톤에는 타 지역에서 지금 유입된 그렇죠, 고형연료 폐기물까지 포함돼서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우려를 비단 하게 지금 됩니다. 혁신도시 그러니까 팔북동 산단 근처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그분들만의 반발이 아니라 그분들만의 걱정이 아니라 바로 이제 전주시 전체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소각하다 보면 다이옥신이라든지 미세먼지,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허가를 해준 시와 이제 업체 사이에 이제 소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김강주 교수님은 고형연료 폐기물 요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쓰레기는 배출이 되고 그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겠거든요. 사실은 쓰레기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는 없으니 그렇죠.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는데 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도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해서 사실 소각장을 많이 선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있고 해서 사실 환경적으로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으나 예. 지금과 같이 이러한 폐기물을 가지고 이러한 발전을 한다라는 거 했을 때는 이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유해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환경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매립장의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존재해야 된다고 하면 네. 처음에 이것을 건설할 때부터 주민들과 합의된 그런 것을 건설을 했어야 되고 또 주변에 어떤 주민들의 주거단지와는 어느 정도 이격이 되고 완충지대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같이 만들었어야 되겠죠. 예.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거세게 반발하자 이제 공사를 전주시가 중단한 상황인데 여기 뭐 업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미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에인데 그래서 이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4건 중에 2건을 이제 전주시가 패소한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지금 전개가 될까요? 이 부분이. 일단 뭐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제 건축물이 한 70% 지어져 있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대부분 뭐 다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형연료를 그러니까 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를 그 소각을 해서 열을 만들어는 시설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원래 여기는 이제 그 발전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9.9메가와트 발전 시설로 해서 전기를 팔려고 했던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를 팔려고 하는 시설이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거치는 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산자부로부터 미리 이제 그 허가만 받아놓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 사업의 속도를 빨리 내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업체 측에서는 이거를 자원순환시설, 자기들이 폐기물 중간 처리업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시설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전주시에서는 사업을 빨리 하려고 니네가 꼼수 부린 거 아니냐. 실제로는 발전시설인데. 근데 네.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판결을 이제 이 업체에서는 우리는 그 전기를 생산하지 않을 거야라고 주장을 하면 업체 손을 들어줄 수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보면 발전을 하려면 터빈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발전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현재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법리적인 다툼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이 시설들이 인근 지역 주민에게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는 법원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 같은 걸 하잖아요. 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그 쓰레기 고형연료 소각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연구조사를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을 모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을 해서 채택이 되게 만들면 좀 재판 상황에서 좀 이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판결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환 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소각 시설로만 진행이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발전 연료 시설로 가면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고형 연료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허가는 순환 시설 정도로 허가가 됐던 부분인데 그 뒤에 이제 이 4곳 중에 한 곳 정도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70%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 네. 시설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가는 곳 그곳에 이제 이 발전 연료로 간다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업체는 이제 예. 발전 사업을 하려고 산자부에 2016년 5월에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발전 사업 하러 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열을 공급할 때가 있어야 스팀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열을 공급할 때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발전도 못 하는데 건축물을 지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발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짧게 가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입니다만 네. 그런 거기는 이제 편법이었다, 꼼수였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법원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부가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무책임하게 이렇게 지금 규제를 완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면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또 정부의 방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사업을 취소시키게 된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과 합의를 해가면서 설치했었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활계 폐기물은 생활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쓰레기는 여기 이제 그 전주권 광역 소각장에서 그렇죠. 감시원들이 감시를 해가면서 예. 잘 타지 않는 거라든지 섞이면 안 되는 물건들이 들어오면 쓰레기를 또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굴뚝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감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관리 기준도 엄격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쓰레기인데 이게 연료라고 하는 자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료가 돼버리면 그 기준, 예를 들면 소각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형 소각내 같은 경우는 배출 기준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다음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쓰레기지만 이게 연료화가 되는 순간 여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성동이나 혁신도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공장 이게 대기 중으로 굴뚝에 나온 연기는 퍼지잖아요. 네네. 보통 한 4에서 한 6km 정도 이게 확산 범위 직선거리로요. 예, 범위 권한에 있으니까 팔북동 산단에 이런 데쓰레기 고용률 소각시설에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전주권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른 시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 사안. 그래서 아마 전주시는 민관 공동 대응단을 굴려서 일단 막아보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환경오염 주된 원인 악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자존심 상하는 기사들이 얼마 전에 나왔었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혁신도시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미 와 있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에서 이제 반대 입장을 내놓는 이런 여론들이 일자 이곳에 돼지 사파를 그려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그만큼 많이 나는 곳에서 어떻게 제3의 금융도시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악취 민원만 155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혁신도시에 이 상황 김광주 교수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 민원이 지금 혁신도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부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혁신도시 주변에 많은 축산단지가 있고 이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악취가 대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축산단지라는 것이 이제 생활이 영세한 농민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악취 배출을 무작정 규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아마 주민들하고 많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 대한 악취 저감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가축 농장이 먼저 있었습니까? 혁신도시가 먼저 있었습니까? 이게 생각해 볼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악취가 지금 나고 있다는 것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토끼하고 발 맞추는 곳에 이제 산골이라든지 시골에 사는 거를 약간 그렇게 이제 재밌게 내지는 좀 폄하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혁신도시가 사실은 이제 미래 가치를 담은 이제 새로운 정지요건 멋진 도시로 만들어 가자고 그렇죠. 했는데 돼지하고 발 맞추는 도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당연히 그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제 용지면 그렇죠. 일대입니다. 김제면시 용지면 일대에 보면 한 4개 마을 정도에서 한 123가구에서 닭을 한 110마리
110만 마리 10만 정도 마리, 키우고요. 예. 돼지를 한 8만 마리 정도 키우고 있고 소가 또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한센인들이 정착해서 그렇죠. 영세농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조류독감 통해 가지고 이 용지 일대에서 한 해에 닭이 160만 마리가 사실 살처분되기도 했던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악취 문제까지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 문제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는 시설들이 한 13개 정도 김제시 관내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바람은 대부분 서풍이잖아요. 바닷가에서 아까 미세먼지도 서풍을 타고 네. 오는데 서풍을 타고 김제 쪽에 있는 바람들이 혁신도시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가축 사육 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가축 사육 허가제라는 것도 있고 동물 복지 농장이라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육 두수를 좀 줄이고 사육 환경을 좀 개선을 해서 좀 밀식 조건을 좀 만들어주고 분뇨를 좀 제대로 처리하는 거 말고는 사실은 대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친환경 축산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축산업을 재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는 시설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뭐 필요하면 관리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악취가 새나가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하고 이게 또 제대로 부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악취가 좀 덜 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땅에 뿌려지는 퇴비 문제도 이게 잘 부숙이 안 된 상태에서 땅에 뿌려지면 이 봄에 고양이 향기라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악취 문제가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 향기로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 머리가 깨질 정도로 심한 두통까지 유발시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퇴비 땅에 뿌려지는 퇴비 문제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거를 다 이 축사 쪽으로만 돌리시는데 산업단지나 산업공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악취가 배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타고 전주로 들어오다 보면 한 번씩 여러분들 느끼게 되죠. 하지만 뭐 또 그분들이 또 생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이 악취에 관련된 뭐 조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저감시키면서 함께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은 전북의 환경오염 실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방송 심층 토론 오늘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세먼지가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준비해서 도민 건강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환경 문제는 지자체 정부의 책임이 아닌 것 같다. 시민의식이 먼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전라도 대기오염은 새만금 매립토의 원인이 가장 크다. 새만금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와 전라도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고 토양오염, 폐석산 문제 등 해결해야 될 점이 많다. 아파트 건설 제한하고 공원 조성, 녹지 조성하자.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토양과 수질 오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산 장점마을 그리고 남원 내기마을 참 이곳 주민들의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또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수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실제로 이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전북 지역에 매립한 폐기물이 10만 톤 가까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정현 저장님, 예. 이것도 상당히 심각하네요. 아마 10만 톤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강주 교수님께서 함께 조사하시고 대책 마련했던 그 익산 낭산에 있는 그 폐석산에 파묻혀진 지정 폐기물입니다. 지정 예. 폐기물만 해도 100만 톤이 현재 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민원이 자주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폐기물, 뭐 앞에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메꿔서 매립을 해서 이제 건물을 올리는 이 민원 자주 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음식물 그 쓰레기들을 퇴비화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퇴비화하지 않고 그냥 산에다가 야적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놓고 보면 여전히 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많은 비용이 최근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 투기하거나
불법 매립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좀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좀 확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토양도 오염되고 수질도 오염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주민들이 이제 뭐 지하수 식수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물고기들이 이제 폐사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 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쪽 낭산 같은 경우는 폐석산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낭산에서의 불법 폐기물 매립 현황을 조사하면서 보다 보니 거기에 상당히 많은 폐석산들이 있고 그 폐석산을 법에 의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복구를 하는 것이 과거에 허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폐기물 낭산 쓰레기 폐석산을 복구한다라는 미명하에 네. 그게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받아서 이제 거기 운영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 그리고 그 심각한 문제는 허가받은 매립장의 경우에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쓰레기를 매립하기 때문에 낭산에서처럼 이제 불법 쓰레기가 매립되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토양, 지하수,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낭산에서 폐석산을 이렇게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지 않도록 우리가 크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익산 시민분들 익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저도 죄송합니다. 실태 파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익산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비료 공장을 통해서 주민이 80여 분 사시는데 40여 분 가까이가 암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20여 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비료 공장 주변에 매립된 이 폐기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네, 저도 이제 오늘 다녀왔고 교수님 네. 어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이제 공장 부지 안에 아스팔트로 포장해온 곳들을 이제 어제 오늘 계속 파헤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 기본에 이제 그 건설 폐기물 쪽들이 일부가 보였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셨던 분은 거기서 꺼낸 폐기물들,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 아래쪽에 묻어져 있던 그걸 꺼냈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 군산 산업단지 쪽에서 일단 제보자가 제보이기도 하고요. 산업단지 쪽에서는 예를 들면 화학물질 공장에서 온 폐기물들이 이 안에 묻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적으로 폐수관로들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 아래쪽에 펴보니까 폐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심지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식당 건물 아래쪽은 아예 그 폐기물들을 계속 그쪽으로 보내서 매립을 했던 곳으로 추정이 될 정도로 네. 저희가 긴 꽃쟁이로 찔러봤는데 새까만 이 거의 기름띠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요. 묻어서 올라오는 것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놓고 봤을 때 주민들의 주장이 지금까지 다 맞았다. 2001년도부터 이제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이 비료, 유기질 퇴비 공장이죠. 네. 뭐 피마자 박이라든지 뭐 연초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가공 찌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굴뚝에서 이제 대기 오염 물질도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원료 자체에도 맹독성 물질들이 좀 있었거든요. 발암성 네네. 물질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 폐수들이 버려지면서 아래쪽에 있는 저수지를 오염시켰고 이 저수지 이 바닥으로 또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지하수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지금 환경부가 역학조사 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암성 물질들이 많이 나왔고 남원 내기마을에서 좀 문제가 됐던 벤조피렌 A라고 하는 벤조 A 피렌이라고 하는 요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거 여기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주민들이 사실 처음에는 이제 추정이었잖아요. 저 공장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저 공장이 들어선 이후에 피부병이 도지고 예. 저 공장이 들어선 이후에 암이 발병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전문가분들이랑 환경단체들이랑 해서 기초조사를 하니까 그게 나왔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현재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도 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주민들의 불만들이 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 요구를 해서 사실은 이제 공장 안에 들어가서 바닥 전수조사를 하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이나 내기마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예, 산 속에 있는 마을이고 그 마을에서 떨어진 500m 비료공장, 아스콘 공장 이런 곳이어서 그 10여 년 동안에 이어져 온 이 주민분들의 암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조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주변의 공장으로 인한 원인 이런 부분들 좀 밝혀져야 되겠죠.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환경 문제라는 것이 주민의 바람과 이러한 연관관계를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환경법이라는 것이 증거의 우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든 증거와 정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원인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자신이 의심받는 쪽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아무리 그 발암물질이 배기가스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내성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아주 약하게 노출이 됐었을 때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방식으로 오염 원인 조사를 한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증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성립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처장님께서 다녀오신 것처럼 그 사업장이 상당히 산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땅속으로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쓰레기가 불법 매립돼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씻고 쓰레기가 씻겨서 지하수 속으로 들어갈 테고 그 물이 하류쪽으로 흘러갔을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밑에 있던 하류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대량 폐사도 일어났었고 그런 걸로 보면 여러 정황상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 내기마을 같은 경우 이제 아스콘 공장에 있어서 지하수에서 그 발암물질 라돈의 기준치 26배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미국 기준치보다. 미국 기준치보다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원인 규명이 이제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굴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금속 물질이라든지 발암성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그냥 뭐 매연이다, 아니면 뭐 검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물질들이 다 알고 보니까 다 발암성 물질이고. 예를 들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인 거고 장기간 노출이 됐을 때는 건강에 많은 것들을 준다 이런 건데요. 실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고 뭐 학계에서는 연구가 돼 있겠습니다만 관리 기준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느슨합니다. 예를 들면 아스콘 공장에서 예를 들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찌고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뭔가 소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데 정부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항목은요. 그냥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반적인 먼지 수준의 관리 항목만 한 7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오염 물질이 있고 특정 유해 대기 물질들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소각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뭐 다이옥신, 뭐 디클로로메탄 이런 특정 유해 대기 물질들을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아스콘 공장은 지금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산업 공장에 필요한 거고 우리 사회에 만드는 기반 시설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남원 내기마을에서 예를 들면 그 PHS라고 하는 이 벤조에이 필연이 발견이 됐고 그 외에도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블랙 카본이라고 하는 것 농도도 높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장 시설이 분명하게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계성들은 입증을 했고요. 요 이후에 이제 추정 60분에서 KBS에서 경기도 안양시 연현마을 사태를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도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아스콘 공장이 있어요. 학교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죠. 근데 여기서도 동이 아파트의 창틀에서 먼지를 검출해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한 벤조에이 피렌이라는 게 검출이 됐거든요. 똑같이 발암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데 아직까지도 환경부의 관리 기준, 아스콘 공장에서 굴뚝에 나오는 거 정부가 관리하는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요. 최근에서 이제 이거 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우리가 발전 속도가 빠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예. 이제는 정말 뗄 수 없는 우리의 공기 그리고 물, 이 환경입니다. 어떻게 이제 대책들을 세워가는가 이것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겠죠. 어느 시청자분께서 주신 의견에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정부도 지자체도 또 국민들도 함께 이제 의식 개선을 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주 교수님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이제 뭐 원인은 잘 모르더라도 결과들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식도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시민의식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 문제라는 것은 정부에서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의 정책도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가 외국의 환경법을 좀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환경오염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우리나라가 비교적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법은 좀 기업 친화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거든요.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니면 가까운 대만만 하더라도 기업을 하다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은 곧 파산에 가까운 정도의 징계를 먹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정현 처장님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최근에 이제 환경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 사회도 아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환경 의식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제도나 정책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환경 정책이나 제도들은 우리가 이제 새마을 운동 시대 아니면 산업화 성장 위주의 시대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행복지수도 더욱더 높이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규제들은 좀 더 강화하고 관련한 예산들은 조금 더 확대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개발과 환경 오염을 하는 행위자들이라든지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면 기금을 만들어낸다거나 세금을 걷는다거나 좀 이렇게 해서 개발한 만큼 이상 보존하고 지키는 쪽으로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책의 비중들이 많이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민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회용 컵 쓰지 않는 거, 뭐 플라스틱 줄이는 거 여러 가지 하나하나 가정에서부터 줄여나가는 것부터 동참해야 될 것 같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고인이 됐습니다만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지구의 생명을 46억 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호킹 박사는 앞으로 남은 지구의 생명이 200년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암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마 그 말 속에서 숙제가 들어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북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해 마무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